딸은 매일 영상통화로 웃고 있었고 사위는 완벽한 남편처럼 나를 맞이했지만 인천공항에서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내 가방 손잡이에 끼워준 쪽지 한 장에는 단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따님은 지금 위험합니다. 진실은 가방 안에 있습니다.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 여행은 가족 방문이 아니라 내 딸을 살리기 위한 마지막 기회라는 것을 이야기 시작합니다. 6월의 제주는 공기가 무겁습니다. 비가 오기 전부터 습기가 먼저 내려앉지요. 바닷바람도 끈적해지고 꽃잎은 금세 힘이 빠집니다. 저는 그 계절을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번 젖으면 오래 마르지 않아서요. 사람 마음도 그렇습니다. 한번 불안해지면 쉽게 마르지 않습니다. 제 이름은 오미정입니다. 63입니다. 제주시 외곽에서 작은 꽃가게를 합니다. 가게라고 해도 거창한 건 아닙니다. 유리문 하나, 낡은 간판 하나, 그리고 물통과 가위, 꽃 냄새가 전부입니다. 그래도 저는 그곳에서 하루를 버텼습니다. 꽃은 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대신 시들 때가 되면 정확히 티가 납니다. 저는 그게 편했습니다. 남편은 몇 년 전에 먼저 갔습니다. 갑작스러운 병이었어요. 그 뒤로 저는 혼자였고 혼자인 생활에 익숙해지는 쪽을 택했습니다. 누구에게 기대면 또 무너지니까요. 저는 원래 그러했습니다. 감정을 크게 꺼내지 않고 해야 할 일을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울 일이 있어도 손부터 움직였어요. 장례식 때도 저는 조문객 앞에서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부엌에서 국을 데우고 접시를 닦고 다음날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살아야 했으니까요. 딸이 하나 있습니다. 한지안입니다. 34입니다. 제주에서 대학을 간 것도 아니고 서울로 떠나 살았습니다. 그리고 결혼을 했지요. 사위 이름은 박태준입니다. 37입니다. 처음 봤을 때는 참 반듯했습니다. 말투도 곱고 눈을 피하지도 않았습니다. 제가 지안이 잘 부탁합니다라고 말했을 때 그는 두 손을 가지런히 모으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때 저는 안심했습니다. 사람은 결국 표정과 태도로 보이는 법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지아는 서울에서 잘 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사진 속 집은 깨끗했고 식탁은 늘 정돈돼 있었고 아이 옷은 늘 새 것 같았습니다. 외손도 하나 있습니다. 한도윤, 7살입니다. 아이는 통화할 때마다 카메라 가까이 얼굴을 들이밀었습니다. 코가 화면에 닿을 만큼 가까이요. 저는 그때마다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제가 하루에 가장 크게 숨 쉬는 순간이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단순합니다. 아침엔 꽃 도매상에서 들여온 꽃을 다듬고, 점심엔 동네 단골들에게 꽃다발을 묶어드리고, 저녁엔 가게 불을 끕니다. 그리고 밤 8시쯤이 되면 휴대폰 화면이 켜집니다. 딸의 전화입니다. 그게 제 하루의 마지막 의식처럼 되어버렸습니다. 그날도 그랬습니다. 비가 오려는지 가게 앞 도로가 유난히 어둑했습니다. 저는 문을 잠그고 철제 셔터를 반쯤 내리고 작은 의자에 앉아 손을 주물렀습니다. 손바닥이 늘 얼얼합니다. 가위질을 오래 하다 보면 손가락 관절이 먼저 말해주지요. 그때 진동이 울렸습니다. 엄마, 딸의 얼굴이 화면에 떴습니다. 지아는 웃고 있었습니다. 늘 그랬듯 환한 웃음이었습니다. 뒤에서는 도윤이가 소리를 질렀어요. 할머니, 나 오늘 스티커 받았어. 그래, 우리 도윤이 최고네. 제가 웃자 아이가 손바닥만 한 스티커를 카메라에 대고 흔들었습니다. 화면이 흔들리고 딸이 아이를 말리며 웃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밤이었습니다. 평범하고 좋고
감사한 밤이었지요. 그런데 저는 그날 아주 사소한 걸 느꼈습니다. 딸의 웃음이 먼저 나오고 숨이 나중에 따라왔습니다. 웃고 나서 짧게 끊기는 숨, 말끝이 살짝 떨리는 느낌. 저는 순간적으로 어디 아프냐는 말을 할 뻔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제가 그런 질문을 하면 딸은 늘 같은 대답을 합니다. 괜찮아. 그 단어는 너무 자주 쓰이면 오히려 거짓처럼 들립니다. 지안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우리 집이 조금 더 좋아졌어. 뭐가 좋아졌는데? 집이 좀 넓어졌어. 엄마, 방도 하나 만들었어. 그 말은 원래 기쁜 말이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 말을 하면서 카메라를 아주 잠깐 아래로 내렸습니다. 눈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 짧은 순간이 이상했습니다. 딸은 원래 좋아하는 말을 할 때 눈이 먼저 빛나는 아이였거든요.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지안아, 너 괜찮지? 딸이 바로 웃었습니다. 너무 빠른 웃음이었습니다. 그럼 엄마, 걱정하지 마. 도윤이도 잘 크고 있고, 태준 씨도 요즘 일 잘 풀려. 그때 사위 목소리가 멀리서 들렸습니다. 마치 일부러 들려주려는 것처럼요. 지안아, 통화 끝나면 문 잠가. 요즘 세상 흉흉하잖아. 딸은 응하고 대답했습니다. 아주 짧게요. 그리고 다시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말에 서울 올라와. 도윤이가 엄마 보고 싶대. 그리고 엄마도 이제 혼자 있지 말고. 저는 잠시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딸은 웃고 있었지만 눈밑이 조금 어두웠습니다. 피부가 예전보다 하얗게 떠 보였고요. 화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렇겠지요. 아이 키우고 서울에서 살면 다 그렇겠지요. 저는 그렇게 설명을 붙였습니다. 엄마는 늘 딸을 믿고 싶으니까요. 하지만 통화가 끝난 뒤에도 마음이 남았습니다. 화면이 꺼졌는데도 딸의 웃음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공기처럼 남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정말 넓어진 게 집뿐일까? 정말 좋아진 게 환경뿐일까? 저는 싱크대 앞에서 컵을 씻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물소리만 났습니다. 비가 창문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짐을 싸기로 마음먹었습니다. 그냥 손주가 보고 싶어서라고 스스로를 설득하면서요. 그리고 동시에 아주 작게 생각했습니다. 서울로 가는 이 주말이 단순한 가족 방문이 아닐지도 모른다고요. 딸의 괜찮아가 어쩌면 도와줘의 다른 말일지도 모른다고요. 저는 그 사실을 아직 모른 척 했습니다. 모른 척 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엄마 마음이라는 게 그렇지요. 눈앞에 없는데도 이상한 기척을 먼저 맞습니다. 비가 본격적으로 내리던 그 밤, 저는 여행 가방 지퍼를 끝까지 잠그며 속으로 한 번 더 되뇌었습니다. 이번에는 내가 직접 봐야 합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인천공항에서 누군가가 제 가방 손잡이에 한 장의 쪽지를 끼워 넣게 될 줄을요. 그리고 그 한 장이 제 딸의 삶을 갈라놓은 진실의 문이 될 줄을요. 비는 제주에서부터 따라왔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길에도 비행기 창밖에도 인천에 내리는 순간에도 비 냄새가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비 냄새가 마음에 붙어 있는 것 같았습니다. 떼어내려 해도 쉽게 떨어지지 않았지요. 제주공항에서 출발할 때 지안에게 메시지가 왔습니다. 엄마, 조심히 와. 태준 씨가 공항으로 갈 거야. 평범한 문장이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문장을 2번 읽었습니다. 태준 씨가라는 말이 조금 낯설었습니다. 원래 지아는 내가 갈게라고 먼저 말하던 아이였거든요. 그게 단순한 사정인지 아니면 다른 의미인지 저는 판단할 수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늘 정신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바쁘고 각자 쓸쓸합니다. 캐리어 바퀴가 바닥을 긁는 소리, 안내방송, 커피 냄새가 한꺼번에 섞여 있지요. 저는 수암을 찾는 곳 근처 벤치에 잠깐 앉았습니다. 허리가 뻐근했습니다. 나이가 들면 잠깐이라는 말이 늘어납니다. 잠깐 쉬고, 잠깐 숨 돌리고, 잠깐 생각하고요.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가방 손잡이를 스쳤습니다. 아주 짧았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고개를 들었습니다. 젊은 여성이 서 있었습니다. 복장에 공항 배지가 보였습니다. 표정이 단정했는데 눈빛은 어딘가 급했습니다. 그녀는 주변을 한번 훑고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요. 지금 이거 꼭 보셔야 해요. 저는 당황해서 네 하고 되물었습니다. 여자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손끝으로 가방 손잡이 쪽을 가리키고는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한 걸음 물러났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습니다. 너무 빨라서 이름도 얼굴도 제대로 기억이 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가방 손잡이를 더듬었습니다. 안쪽 틈에 종이 한 장이 끼워져 있었습니다. 작은 종이였고 글씨는 떨린 듯 삐뚤었습니다. 따님 위험합니다. 진실은 가방 앞문서 봉투. 남편 앞에서는 절대 열지 마세요. 손끝이 차가워졌습니다. 저는 종이를 쥔 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남편이라는 단어가 먼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 남편이 태준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다른 남편을 말하는 건지 위험이라는 단어가 너무 커서 나머지 글씨가 잠시 흐려 보였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행동은 딸에게 전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한 번, 두 번, 결국 통화가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저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지안아, 엄마 공항 도착했어. 어디야? 읽음 표시가 뜨지 않았습니다. 평소라면 바로 답이 오던 아이였습니다. 두 번째 행동은 사위에게 연락하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손이 멈췄습니다. 쪽지에 남편 앞에서는이라고 적혀 있었으니까요. 제 머릿속에서는 두 가지 목소리가 싸웠습니다. 오해일 수 있다. 그리고 오해가 아니면 어떡하나. 저는 그 사이에서 서 있었습니다. 그때 멀리서 누군가 제 이름을 불렀습니다. 어머니, 박태준이었습니다. 반듯한 셔츠에 바지주름이 칼처럼 서 있었습니다. 사람들 사이에서도 눈에 띄었습니다.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걸려 있었고 손에는 커피 한 잔이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쪽지를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아직은 들키면 안 된다는 생각이 먼저 들었습니다. 스스로도 놀랐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산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이었나 싶었지요. 태주는 제 가방을 자연스럽게 들어 올렸습니다.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허리 괜찮으세요? 여기 앉으실까요? 지안이는? 제가 묻자 태주는 웃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지안이가 도윤이 때문에 조금 정신이 없어서요. 애가 오늘 아침부터 열이 좀 났습니다. 약 먹이고 쉬게 하느라 제가 먼저 나왔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아까 지안이는 공항으로 오는 중이라고 했는데 태준의 눈이 아주 잠깐, 정말 잠깐 흔들렸습니다. 그 흔들림이 없었다면 저는 지나쳤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봤습니다. 태준은 바로 말을 바꿨습니다. 아, 맞아요. 원래 나오려고 했는데요. 애가 갑자기 울고 보채서 어머니 기다리게 해서 죄송합니다. 그는 사과를 참 잘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부드러웠고 말끝이 정돈돼 있었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그 말이 제 입에서도 자동으로 나왔습니다. 딸이 늘 하던 말처럼요. 차로 이동하는 동안 태주는 계속 친절했습니다. 에어컨을 조절해주고 창문을 살짝 내려 공기가 답답하지 않게 해주고 제게 물을 건넸습니다. 서울 공기 괜찮으세요? 어머니는 제주 바람에 익숙하시니까요. 응, 괜찮아. 제가 짧게 답하면 태주는 또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머니가 오시면 도윤이도 정말 좋아할 겁니다. 요즘 할머니 이야기 많이 해요. 요즘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걸렸습니다. 아이가 아프다면서도 이렇게 길게 이야기할 여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말을 삼켰습니다. 저는 아직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확신 없는 말은 오히려 딸을 어렵게 만들 수 있지요. 강남의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때 빗방울이 유리창을 두드렸습니다. 태주는 자연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아나, 우리 거의 도착해. 도윤이는 차 안에 딸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목소리는 이상하게도 너무 조용했습니다. 응. 괜찮아. 그냥 빨리 와. 딸은 말을 길게 하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모셔왔어. 문 열어줘. 저는 그 짧은 통화에서 딸의 숨을 들었습니다. 숨이 가늘었습니다. 저는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눈이 마주치면 제 얼굴에 있는 뭔가가 들킬 것 같았습니다. 집 문이 열렸을 때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저는 반갑다고 달려가고 싶었지만 발이 먼저 멈췄습니다. 딸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은 예전에 보던 것과 달랐습니다. 카메라 속에서는 잘 보이지 않던 눈 밑 그늘이 선명했고 입술이 말라 있었습니다. 엄마 왔어? 딸은 저를 안았습니다. 그 순간 딸의 팔이 제 손등에 스쳤습니다. 얇은 소매 아래로 작은 멍이 보였습니다. 아주 옅었지만 저는 알아챘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등을 한 번 더 꼭 눌러 안았습니다. 그리고 낮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 왔지. 그 뒤에서 태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짐은 제가 방에 올려드릴게요. 편하게 쉬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표정은 최대한 평온해야 했습니다. 지안이 불안해질까 봐서가 아니라 태준이 눈치채지 않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는 제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낯설어도 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일부러 평범하게 행동했습니다. 도윤이 이마를 만져보고 밥을 떠먹이고 딸에게 피곤해 보인다고 한 번 말하고 사위에게는 고생한다고 한 번 말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가족 저녁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서는 계속 같은 질문이 돌았습니다. 공항의 그 여자는 왜 나를 골랐을까? 문서 봉투는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지아는 왜 이렇게 조용할까? 밤이 깊어지자 태주는 먼저 자러 들어갔습니다. 지아는 아이 방으로 갔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제 방 문을 닫고 조심스럽게 잠금 장치를 걸었습니다. 그리고 가방을 침대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가방 손잡이를 만지자 주머니 속 쪽지가 다시 느껴졌습니다. 저는 숨을 한번 고르고 속으로 말했습니다. 지금은 오해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오해가 아니라면 지금이 마지막 일 수도 있습니다. 저는 서랍에서 작은 손전등을 꺼냈습니다. 그리고 가방 손잡이 안쪽을 천천히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떨리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대신 결심이 생겼습니다. 딸이 말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 엄마는 묻는 방식부터 바꿔야 합니다. 정면으로 묻지 않고 조용히 확인하고 안전하게 꺼내야 합니다. 밖에서는 비가 더 세게 내렸습니다.
저는 가방 지퍼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는데도 마음이 먼저 무거워졌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집은 조용했지만 저는 잠들 수 없었습니다. 벽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한 칸, 한 칸. 시간이 흐를수록 마음은 더 조여왔습니다. 저는 침대 가장자리에 앉아 가방을 내려다봤습니다. 가방은 평범했습니다.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여행 가방이었지요. 하지만 지금의 제 눈에는 그 안에 다른 세상이 들어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문득 복도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발소리는 잠시 멈췄다가 다시 멀어졌습니다. 화장실 불이 켜졌다 꺼지는 소리였습니다. 사위였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도 한동안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그가 이 집안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공기를 무겁게 만들었습니다. 문을 잠갔는지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잡이를 한 번 더 눌러봤습니다. 그제야 숨이 조금 내려갔습니다. 저는 가방을 침대 위로 올렸습니다. 손잡이 안쪽을 살폈습니다. 공항에서 쪽지를 넣을 때 분명 이 근처라고 했습니다. 손끝으로 천을 더듬었습니다. 미세하게 두툼한 부분이 느껴졌습니다. 지퍼를 열지 않았습니다. 대신 가방을 눕혔습니다. 바닥을 살폈습니다. 평범한 안감처럼 보였지만 모서리 한쪽이 조금 떠 있었습니다. 아주 작게 억지로 누르면 다시 붙는 정도였습니다. 저는 그걸 보는 순간 가슴이 내려앉았습니다. 누군가 의도적으로 숨겨놓았다는 뜻이었으니까요.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한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숨소리가 커질까 봐서였습니다. 조심스럽게 안감을 들추자 얇은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서류 봉투였습니다. 색은 누렇게 바랬고 모서리가 여러 번 접힌 흔적이 있었습니다. 누군가 오래 고민하며 만졌던 흔적이었습니다. 봉투를 열기 전에 저는 한 번 더 생각했습니다. 이걸 보면 되돌릴 수 없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미 되돌릴 수 없는 선은 넘어와 있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종이가 여러 장 들어 있었습니다. 맨 위에는 사진이었습니다. 지안의 팔이었습니다. 그 다음은 달이었습니다. 멍 자국이 날짜별로 찍혀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배경이 조금씩 달랐습니다. 집안, 욕실, 아이 방. 저는 사진을 보며 숫자를 셌습니다. 하나, 둘, 셋. 10장이 넘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세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 종이는 차용증이었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컸습니다. 개인 이름이 적혀 있었고 이자가 표시돼 있었습니다. 금융회사 이름이 아니라 개인 간 거래처럼 보였습니다. 저는 그 이름들을 소리내 읽어보지 않았습니다. 읽으면 현실이 더 선명해질 것 같았으니까요. 마지막에는 작은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검은색이었고 별다른 표시가 없었습니다. 저는 그걸 손에 쥐고 한참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 있을지 이미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부팅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볼륨을 최소로 낮췄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은 하나였습니다.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재생 버튼 위에 커서를 올려두고도 저는 바로 누르지 못했습니다. 손이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때 문 너머에서 지안의 기침 소리가 들렸습니다. 짧고 억눌린 기침이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사위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낮고 차분했습니다. 늘 집에서 듣던 그 목소리였습니다. 어머니, 쪽 보험 말이야. 그거만 정리되면 숨통은 트여.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다른 사람의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지 알 수 없었지만
사위는 계속 말했습니다. 사고는 요즘 다들 사고야. 계획대로만 되면 문제 없어. 저는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소리가 새어나올까 봐서였습니다. 눈앞이 흐려졌습니다. 하지만 울지는 않았습니다. 울면 안 된다고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습니다. 울면 이 집에서 바로 눈치채일 겁니다. 녹음은 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습니다. 충분히 잔인했고 충분히 명확했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덮는 소리조차 크게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는 법을 잠시 잊은 것 같았습니다. 그때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아주 약하게요. 엄마, 지안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서둘러 봉투를 가방 안으로 다시 넣었습니다. 손이 느려졌습니다. 평소보다 몇 배는 더디게 움직였습니다. 문을 열자 지안이 서 있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떠 있었습니다. 잠 안 와? 제가 물었습니다. 지안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엄마 오기 전부터 계속 불안했어. 지안은 제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지안은 의자에 앉지 않고 서서 손을 비볐습니다. 손등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태준 씨가 요즘 좀 예민해 일 때문에. 지안아.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지안은 제 얼굴을 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바닥을 보고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조금만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 그 말은 예전에 제가 했던 말과 닮아 있었습니다. 남편이 아플 때, 힘들 때 저는 늘 그렇게 말했지요. 조금만 참으면. 저는 그 말을 너무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더 가슴이 아팠습니다. 지안아, 그 조금은 언제 끝나니? 지안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묻는 게 답이 아니었습니다. 지안이 방을 나간 뒤 저는 다시 혼자가 되었습니다. 봉투와 USB는 가방 안에 그대로 있었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미 충분히 봤습니다. 문제는 이제 무엇을 할 것인가였습니다. 신고를 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이 집에서 나갈 수 있을까? 아이를 데리고 아무 말 없이. 생각은 많았지만 방법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집안의 모든 흐름을 쥐고 있는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지아는 이미 많이 지쳐 있었습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른 채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절망이라는 단어를 떠올렸습니다. 아주 조용한 절망이었습니다. 소리내 울지 않는 절망. 머릿속이 차갑게 식는 절망이었습니다. 그때 가방 속에서 종이 한 장이 손에 걸렸습니다. 공항에서 받은 쪽지였습니다. 저는 그걸 다시 펼쳤습니다. 짧은 문장 아래 작은 글씨가 하나 더 적혀 있었습니다. 그때는 보지 못했던 글씨였습니다. 증거는 혼자 들고 있지 마세요. 저는 그 문장을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아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뜻이었습니다. 누군가는 이미 이 상황을 알고 있고 누군가는 보고 있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날 밤 결심했습니다. 지금 당장 싸우지 않겠다고. 지금 당장 드러내지 않겠다고. 대신 밖으로 나갈 길을 만들겠다고. 아직 방법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방향은 생겼습니다. 이 위기를 어떻게 넘길지는 모르겠지만 적어도 여기서 멈추지는 않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가방을 다시 닫았습니다.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창밖에서는 비가 여전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비가 언젠가는 그칠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생각 하나로 저는 그 밤을 버텼습니다. 아침이 왔습니다. 밤새 비가 내렸는데도
창문 틈으로 들어오는 빛은 생각보다 맑았습니다. 저는 그 빛을 보며 잠깐 멍해졌습니다. 어제 제가 본 것들이 꿈이었으면 좋겠다고 아주 짧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제 손에는 아직도 종이 촉감이 남아 있었습니다.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저는 움직이기로 했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아주 작게요. 어젯밤 쪽지에 적힌 문장. 증거는 혼자 들고 있지 마세요. 그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혼자 들면 무너집니다. 무너지는 순간 딸이 먼저 무너질 수 있습니다. 저는 그걸 원하지 않았습니다. 부엌으로 나갔습니다. 태주는 이미 출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넥타이를 매며 거울을 보는 모습이 너무 평범해서 제가 더 어지러웠습니다. 사람은 이렇게 아무 일 없는 얼굴로 잔인해질 수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어머니, 주무셨어요? 응, 그래. 저는 최대한 평온하게 답했습니다. 태주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웃었습니다. 오늘은 회사가 좀 바빠서 늦을 것 같습니다. 도윤이랑 지안이는 집에 있을 거고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그 말이 오히려 기회처럼 들렸습니다. 집안에 그가 없는 시간, 그 시간만 확보하면 저는 할 수 있는 일이 생깁니다. 태준이 나간 뒤 집안이 조금 가벼워졌습니다. 저는 지안 방 앞에서 한참을 서 있다가 조용히 문을 두드렸습니다. 지안아, 엄마랑 잠깐 얘기할래? 지안은 바로 나오지 못했습니다. 문틈이 조금 열리고 딸의 눈만 보였습니다. 겁을 먹은 눈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제가 더 일찍 알아챘어야 했는데, 제가 더 빨리 와야 했는데, 그런 생각이 밀려왔지만 저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자책이 아니라 손을 내밀어야 할 때였습니다.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지아는 두 손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손가락만 만지작거렸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봉투를 꺼내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사진은 보이지 않게 뒤집었습니다. USB도 따로 놓았습니다. 지아는 그걸 보자마자 입술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엄마, 그거 응, 엄마가 봤어.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저는 딸에게 큰 소리로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짧게 말했습니다. 지아나, 엄마는 너를 혼자 두지 않을 거야. 지아는 숨을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눈물이 올라왔지만 꾹 참는 얼굴이었습니다. 그러다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안해, 엄마까지 끌어들여서. 그 한마디가 딸이 그동안 얼마나 혼자 버텼는지 알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끌어들인 게 아니야. 엄마가 내 엄마잖니. 그 말에 지안의 어깨가 조금 내려앉았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사람은 마음이 무너지기 직전에 아주 잠깐 기댈 틈을 찾습니다. 저는 그 틈을 안전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지안아, 오늘 태준이 늦는다 했지? 그 시간에 우리 준비하자. 싸우지 말고, 들키지 말고. 지안이 놀란 눈으로 저를 봤습니다. 어디로? 제주로 가자. 일주일만. 내가 숨 좀 쉬자. 도윤이도 바람 쐬고. 지아는 바로 고개를 끄덕이지 못했습니다. 딸은 익숙한 두려움에 묶여 있었습니다. 나가면 더 큰일 난다. 그 생각이 몸에 배어 있는 표정이었습니다. 저는 딸 손등 위에 제 손을 올렸습니다. 단단히가 아니라 따뜻하게요. 엄마가 책임질게. 내가 무서운 건 당연해. 근데 여기 그대로 있으면 너는 더 작아질 거야. 지아는 한참 침묵하다가 마침내 한마디를 뱉었습니다. 도윤이는? 도윤이는 우리가 지키자. 그 말에 지안의 눈빛이 처음으로 흔들리다가 천천히 제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두려움만 있던 눈에 아주 작은 결심이 섞였습니다.
그날부터 우리는 말을 줄이고 행동을 늘렸습니다. 작은 움직임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움직임이 모이면 길이 됩니다. 지아는 도윤에게 평소처럼 말했습니다. 도윤아, 할머니랑 제주 갈까? 바다 보러. 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진짜? 나 모래놀이 할래. 아이의 웃음이 집안을 밝히는 순간 지안의 얼굴에도 잠깐 빛이 돌았습니다. 그 빛이 저는 너무 소중했습니다. 딸이 다시 엄마로 돌아오는 느낌이었으니까요. 짐은 크지 않게 쌌습니다. 눈에 띄지 않게. 아이 가방에는 여벌옷과 책 한 권, 지안 가방에는 필요한 서류만, 그리고 제가 가장 중요하게 챙긴 건 그 봉투와 USB였습니다. 저는 그것을 무기라고 생각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대신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하는 길. 중간중간 지안이 멈칫할 때가 있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리기만 해도 몸이 먼저 움찔했습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딸에게 짧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지금은 우리 편이야. 그리고 지아는 아주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고마워, 엄마. 사과와 감사는 길게 하면 눈물이 됩니다. 우리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울면 흐트러집니다. 흐트러지면 들킵니다. 우리는 끝까지 조용해야 했습니다. 저녁 무렵 태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지아는 화면을 보며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딸 옆에 앉아 고개를 한번 끄덕였습니다. 지안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태준의 목소리는 늘 친절했습니다. 그래서 더 무서웠습니다. 오늘 늦어 도윤이는 어때? 열은 좀 내렸어. 근데 내가 생각해봤는데 엄마가 제주에 제사일 있잖아. 우리도 같이 내려가서 며칠 쉬다 올까 해. 잠깐의 침묵. 지안의 목구멍이 움직였습니다. 저는 딸의 손을 테이블 아래에서 살짝 잡았습니다. 손끝에 괜찮다를 전달했습니다. 태준이 웃는 소리를 냈습니다. 갑자기. 어머니가 원하시면야 다녀오지. 대신 내가 바쁜데 너무 오래는 말고. 응, 일주일만. 지안이 말했습니다. 말끝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게 오늘의 작은 성과였습니다. 딸이 스스로 기간을 말한 것, 스스로 선을 그은 것. 저는 그 한 문장이 기적처럼 느껴졌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지안이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방금 처음으로 내가라는 말을 한 것 같아. 저는 웃었습니다. 크게가 아니라 고개만 끄덕이며요. 그래. 그게 시작이야. 그날 밤 우리는 거실 불을 끄고 작은 스탠드만 켰습니다. 도윤이는 곁에서 잠들었습니다. 아이의 숨소리는 일정했고 그 리듬이 지안의 불안도 조금씩 낮췄습니다.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 나 그동안 엄마한테 괜찮다고만 했지. 응. 사실은 너무 무서웠어. 저는 딸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말이 필요 없었습니다. 엄마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말은 곁에 있는 것이었습니다. 무서웠겠지. 지안이 제 품에서 아주 작게 울었습니다. 소리 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딸의 등을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그 움직임이 괜찮다는 말보다 더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마음속으로 정리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완전히 벗어난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방향은 바뀌었습니다. 딸은 다시 숨을 쉬고 있습니다. 아이의 웃음이 여전히 집안에 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제주행 비행기 표를 조용히 예매했습니다. 저는 결제 화면을 확인하고 마지막 버튼을 누르기 전에 잠깐 멈췄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뒤로 물러설 수 없습니다. 저는 지안을 봤습니다. 딸은 아이 양말을 개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장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지금 우리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저는 버튼을 눌렀습니다. 지안이 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엄마, 나 이번엔 정말 돌아갈 수 있을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돌아가는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하는 거야. 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이번엔 무너지는 눈물이 아니라 살아있는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그 눈물을 보며 확신했습니다. 아직 끝은 멀지만 우리는 이미 한 발을 내디뎠습니다. 그리고 그 한 발이 결말을 바꾸는 발걸음이 될 겁니다. 제주에 돌아온 날도 비가 왔습니다. 공항 문을 나서는 순간 익숙한 바다 냄새가 코끝에 닿았습니다. 서울의 비는 차가웠는데 제주 비는 조금 따뜻했습니다. 저는 그 차이를 설명할 수 없지만 몸이 먼저 알아차렸습니다. 돌아왔구나 하고요. 도윤이는 캐리어를 끌며 신났습니다. 할머니, 우리 집 가면 귤 있어? 있지요. 할머니가 따뜻한 귤차도 해줄게. 아이의 목소리는 맑았고 지안의 얼굴은 아직 굳어 있었지만 전보다 덜 어두웠습니다. 긴장이 완전히 풀리진 않았습니다. 대신 숨쉴 공간이 생긴 표정이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조심스러웠습니다. 우리가 안전하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을 때 사람은 오히려 더 불안해지지요. 지아는 휴대폰이 울리면 반사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말 대신 행동을 했습니다. 휴대폰을 소파 위에 내려놓고 딸 옆에 앉아서 따뜻한 물을 한 컵 밀어주었습니다. 지아는 그 물을 한 모금 마시고서야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엄마, 나 아직도 가끔 내가 잘못한 것 같아. 지안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성급한 위로는 사람을 더 외롭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저는 잠깐 생각한 뒤 짧게 말했습니다. 내가 잘못한 게 아니야. 내가 견딘 거야. 지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고개 숙임이 사과인지 부끄러움인지 아직 모를 정도로 딸은 지쳐 있었습니다. 저는 차근차근 현실을 정리했습니다. 먼저 봉투 속 사진과 문서, USB 파일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날짜를 적었습니다. 파일을 2군데로 백업했습니다. 그리고 제주에 있는 법률구조공단 상담도 알아봤습니다. 동네 주민센터에 가서 절차를 물었습니다. 큰일이 생기면 가장 먼저 필요한 건 길입니다. 누구를 만나야 하는지, 어디에 전화해야 하는지, 어떤 종이가 필요한지. 저는 꽃가게를 하며 배운 습관대로 하나씩 적었습니다. 지안에게는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대신 선택권을 주었습니다. 지안아, 오늘은 상담만 해보자. 결정은 내가 해. 지안은 한참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엄마, 나도 이제 피하지 않을래. 상담을 마치고 나오는 길, 지아는 바람을 한번 크게 들이마셨습니다. 마치 수영장에서 고개를 내민 사람처럼요. 그리고 제가 처음 듣는 말이 나왔습니다. 엄마, 나나 좀 살 것 같아. 그 말은 제게도 구원이었습니다. 저는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엄마가 딸을 살리는 게 아니라 딸이 스스로 살아내는 순간에 엄마는 곁이 되어주는 거라고요. 태준에게는 연락이 계속 왔습니다. 처음 며칠은 언제 와? 도윤이 사진 보내 같은 말이었고 시간이 지나자 왜 답이 늦어? 지안, 너 지금 나 피하냐? 같은 말로 바뀌었습니다. 지안의 표정이 다시 굳어질 때마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한 번에 다 하지 말자. 한 줄씩 하자. 지안은 제 말을 따라했습니다. 정말로 한 줄씩만 답했습니다. 감정을 붙이지 않고 정보를 최소화해서요. 그 작은 훈련이 지안에게 통제권을 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일주일째 되던 날 지안이 말했습니다. 엄마 태준 씨가 내려오겠대. 딸의 손이 떨렸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그럼 우리도 준비하자. 저는 맞서 싸우자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현실에서 싸움은 오래 갑니다. 대신 지키자고 말했습니다. 지키는 싸움은 속도가 다릅니다. 우리는 증거를 정리해둔 파일을 변호사에게 전달할 준비를 했습니다. 지안 명의의 계좌와 생활비 계획도 세웠습니다.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동네 파출소 위치를 확인했습니다. 저는 이런 준비가 딸에게 불안 대신 단단함을 준다는 걸 알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준비는 마음을 붙잡아 줍니다. 태주는 결국 제주까지 내려오지 못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내려오지 않게 되었습니다. 지안이 먼저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날 지안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옆에서 딸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태준 씨, 우리 잠깐 떨어져 지내자. 뭐, 태준의 목소리가 날카롭게 튀었습니다. 지아는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나 지금 치료도 받고 있고 상담도 받고 있어. 도윤이도 여기서 학교 적응시키고 싶어? 너 지금 누가 시켰어? 장모가. 아니, 지안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끊었습니다. 내가 결정했어. 그리고 더 이상은 안 돼. 그날 통화는 길지 않았습니다. 태주는 화를 냈고 달래고 다시 화를 냈습니다. 하지만 지아는 끝까지 같은 문장으로만 답했습니다. 내가 결정했어. 도윤이는 여기 있어. 법적으로 이야기하자. 전화를 끊고 나서 지안이 제 어깨에 이마를 잠깐 기대었습니다. 숨이 뜨거웠습니다. 울 것 같았지만 울지 않았습니다. 대신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나 방금 내가 나인 것 같았어.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그러나 감정을 크게 꺼내지 않았습니다. 저는 딸에게 필요한 건 박수보다 안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 잘했어. 그 이후로 모든 일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았습니다. 현실은 늘 천천히 변합니다. 지아는 서류를 준비했고 필요한 절차를 밟았습니다.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무너질 듯 했고 가끔은 그냥 다 포기할까 같은 말도 했습니다. 저는 그때마다 딸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대신 옆에 앉았습니다. 밥을 해줬습니다. 도윤이 손을 씻기고 숙제를 봐주고 잠자리 이야기를 읽어줬습니다. 하루를 살아내는 일이 회복의 가장 큰 방법이었습니다. 도윤이는 어느 날 물었습니다. 엄마, 아빠는 왜 안 와? 지안은 잠깐 멈칫했습니다. 저는 지안이 아이에게 어떤 말을 할지 기다렸습니다. 지안은 아이 눈높이에 맞춰 앉아 말했습니다. 도윤아, 엄마랑 아빠는 지금 서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그런데 너는 잘못한 거 없어, 알겠지? 응. 아이의 대답은 단순했습니다. 아이는 생각보다 많은 걸 견딥니다. 어른이 정직하고 따뜻하게 말해주기만 하면요. 그날 밤 지안이 제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 어릴 때 엄마가 늘 참고 버티는 사람인 줄만 알았어. 그래, 근데 지금 보니까 엄마는 그냥 참은 게 아니라 지켜준 거였네. 저는 그 말을 듣고 오래전에 남편 장례식 뒤에 가게 문을 열던 제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땐 제가 강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사실은 무너질 틈이 없었던 거지요. 딸 앞에서는 더더욱. 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엄마도 너한테 배우는 중이야. 장마는 끝이 납니다. 어느 날은 아침에 햇빛이 들어옵니다. 그날 저는 마당에서 젖은 화분을 정리했습니다. 지아는 부엌에서 밥을 하고 있었고 도윤이는 마루에서 레고를 쌓고 있었습니다. 아주 평범한 풍경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평범함이 너무 귀했습니다. 불안 없이 숨 쉬는 집, 눈치 보지 않고 웃을 수 있는 집. 지안이 밥상을 차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고마워. 나 혼자였으면 못했을 거야. 저는 숟가락을 놓고 지안을 봤습니다. 혼자 아니었지. 지안이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번에는 억지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도윤이가 갑자기 끼어들었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 바다 가요. 그래요. 가야지요. 제가 웃자 아이도 웃었습니다. 지안도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이 집안을 채웠습니다. 저는 그 순간 아주 단순한 메시지를 마음속에 정리했습니다. 누군가를 살린다는 건 대단한 영웅이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루를 같이 버텨주는 일입니다. 손을 놓지 않는 일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사람 스스로가 다시 자기 삶을 선택하도록 옆에서 비켜주는 일입니다. 지안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닙니다. 앞으로도 정리할 일들이 남아 있습니다. 감정도, 관계도, 서류도요. 하지만 우리는 이제 압니다. 우리는 다시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다는 걸요. 저는 창밖을 한 번 더 봤습니다. 젖은 잎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물방울은 언젠가 마를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엔 새 잎이 올라올 겁니다.